안녕하세요. 자, 사회정책 마지막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특별히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얼굴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바로 끄도록 할게요. 네. 자, 14주차 강의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마지막 강의니까 최근 들어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사회정책에서 이제 65세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65세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정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법정 정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퇴직이라고 하는 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년이 그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정년이 연장이 한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법정 정년은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65세로 또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거를 이제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 그 정책 내용을 떠나서 그 정책이 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제시가 돼 있는지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사회정책 가장 첫 시간에 했던 게 결국 사회정책이 뭐냐, 국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회 문제가 뭐냐, 결국 그 정책이 제기되는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년 연장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 문제는 정년 연장하고에 관련돼 있는 것만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매년 30만 명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지금은 74.4%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65년 정도가 되면 2065년이면 제가 죽고 없을 때네요. 설마 지금 2020년이니까 45년이면 100살 넘게 제가 살아야지, 저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100살 넘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연도지만 2065년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그 인구의 절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47.9%에 불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출산에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비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말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생산 인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당신 일했으니까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힘도 빠지고 했으니까 이제는 일하지 말고 쉬세요라고 하는 고령 인구라고 하는 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 생산 인구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는데도 원래는 은퇴하고 퇴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인구, 이게 이제 고령 생산 인구입니다. 이게 연 50만 명씩 증가한다. 즉 청년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생산 인구는 늘어난다. 자, 그러면 고령 생산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이제 제가 고령화라고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고령 인구 증가율이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인구 추계를 해가지고 65년도까지 이제 그 통계청에서 인구 증가율을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15년도에는 12.8%였는데 2065년에 가면 42.5%가 된다. 전체의 42.5%가 절반이 약 안 되는 인구가 고령 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얘기하면 전부 다 고령이라고 하는 게 60세, 65세 뭐 이렇게 이제 60세 이상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일을 안 하고 연금이나 일을 통해서 벌어놓은 자산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령 인구의 상당수가 오래 더 살게 돼 있는데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수명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나 자산이 나머지 늘어난 기간을 채워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인데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지금 현재도 42.7%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 빈곤한 노인 비율이 2명 중에 1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빈곤한 상태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이는 먹었지만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먹고 사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생산인구로 다 노동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 생산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 젊은 청년층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줄어드는 거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령 생산 인구로 늘어나는 거는 또 고령층에서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면 고령 생산 인구가 즉 고령자가 쉬어야 되는데 노동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거나 다시 들어오게 되면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2개였는데 3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청년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 두 번째 문제는 고령 생산 인구가 늘어난다. 세 번째는 고령 생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 생산 인구가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되는 노인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절반이니까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들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고려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년 연장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판결에 전체 노동자는 아니지만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뭐 이게 무슨 기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가 써 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 근로자의 가동 연한이라고 하는 거를 판결에서 65세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이 최대 근로 가능 연령을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육체 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보면 65세로 보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5세로 이제 판결이 나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수명도 늘어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65세까지 육체노동자는 일을 하니까 65세까지는 고령자의 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65세를 공식적인 정년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바로 정년 연장이 사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년 연장을 우리가 65세로 늘릴 필요성이 있고 법적인 정당성도 부여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 판결의 기초에서 일부 사람들이 정년 연장을 65세로,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촉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년이 65세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는 60세 정년이고 공식적인 노인은 65세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철에 그 노인들 무료 승차를 하는 기준이 65세로 돼 있는 겁니다. 왜? 노인을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정년 플러스 5 하면 그게 이제 노인의 기준 그 연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년 연장을 65세로 하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노인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이제는 70세로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 정년을 연장시킨다라고 하면 노인 생산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보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정년 연장의 배경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청년층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고령자의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노인들 그러니까 이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더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년이 연장이 되면 결국에는 노인 생산 인구가 더 늘어나고 노인 생산 인구가 노동시장에 더 많이 남아있게 됨으로써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가 서로 이렇게 그 물고 물리는 그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년 연장을 그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얼마나 미치느냐 이런 거와 더불어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65세의 노인 대접을 받아서 사회적인 이 시설들을 무료로 사용하던 노인들이 70세까지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나 지하철 무료 승차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65세를 넘어도 7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자기 돈 내고 타야 되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령상의 고령자도 당연히 연령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 65세부터 대부분 노인으로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게 돼 있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기준 나이도 70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야, 내가 지금 65세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연금을 내고 있는데 뭐 물론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살겠죠. 근데 내가 70세까지는 더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연금을 내가 그러면은 내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이 육체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몇 년까지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결에서 65세로 보는 바람에 직접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정년 연장의 효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걸로 나눠서 살펴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측면이라고 하는 게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로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정년 연장은 뭐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에는 효과가 있다. 그건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아까 42.7%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인 인구가 더 넘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노동시장에 남아있거나 더 오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에서 60세 되면 무조건 당연 퇴직인데 65세까지 돈을 5년 동안 더 벌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 소득이 훨씬 더 높잖아요. 회사를 다닌다고 전제를 하면 신입 회사 직원하고 퇴직 시에 지급하고를 따지면 퇴직 시의 임금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높은 소득을 5년 동안 더 많이 받고 퇴직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비가 감소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그 5명이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청년 5명이 그러니까 노인 1명의 사회복지 비용을 대고 있는. 근데 이게 만약에 65세로 정년 연장이 되면 고령자층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집단 자체가, 예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받았는데 이제는 70세 이상이 돼야만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양비가 20.4명에서 13.1명만을 부양하는 걸로 약 9년 정도 부양비가 감소하는 지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결국 뭐죠? 고령 생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다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생산 인구가 증가하면 또 이제 우리가 고령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 감소는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 연금을 대표적으로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지금 이제 60 정년 연장이 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1년씩 늘려서 2024년인가요? 그때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63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이유는 예전에 60세 정년 이전에는 57세 정년이었기 때문에 1년씩 차근차근히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65세부터 2023년인가 24년이 되면 이제 그 연금 수령 그 개시 연령이 상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았던 사람이 65세로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연금 수령하는 연령도 65세에서 70세 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예전에는 65세 이상이 연금을 받아갔는데 이제는 70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는다. 자, 그러면 복지 재정을 60에서 65세에 해당되는 그 5년 정도에 해당되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안 받아가니까 복지 재정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라고,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생산 가능 인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청년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거하고는 정년 제도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배경과는 관련이 있지만 정년을 올린다고 해서 청년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즉 미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앞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고령화 부분에서 주로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령 생산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자, 예전에는 60세까지만 회사 다니고 그 이후부터는 집에서 쉬십시오. 법정 정년이 60세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법정 정년이 65세입니다. 65세까지 일해도 됩니다. 이랬을 때
일단은 듣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0세 현재도 60세 정년까지 그 회사에서 남아서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 집단이 모든 노동자가 전부 다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후정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못 달면 회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실은 중간에 회사 정년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대기업도 40세 이후가 되면 중간에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많고, 그리고 또는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이 아니더라도 이사 승진을 못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사가 되면 평생 이사를 하느냐, 이사는 경영진이기 때문에 상시 해고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사되고 내일 잘릴 수도 있어요. 그 이사를 평생 해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수혜층이 대기업의 일부,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무관리직은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만 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생산직들은 단체교섭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대기업의 일부 생산직, 그 다음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그대로 받지, 나머지 노동자들은, 나머지 고령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해도 그 정년까지는 고사하고 40대, 50대를 넘겨서 노동자로 계속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정년 연장은 결국 공공 부분이 주로 더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즉 수혜층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빈곤이 감소하는 거는 좋은데 생애 근로 시간이 증가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20대 중후반,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후반이고 여성들은 중반이 되겠죠. 24, 5에서 27, 8에 대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30살이라고 잡읍시다. 30살인데 60살에 정년을 퇴직하면 지금 현재는 30년을 일을 하는 거죠. 65세에 정년을 하게 되면 35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년을 일을 했는데 5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생애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어야 되느냐. 즉 생애 근로 시간이 증가하는 거가 정상적인 거냐.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사회복지를 확충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60세 정년 이전에 자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임금, 사회적인 임금을 올리도록 해가지고 조기 퇴직, 그러니까 이 적정한 나이에 퇴직을 해서 나머지 생애 시간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거냐, 아니면 그냥 내비두고 죽도록 일이나 해라 라고 생애 근로 시간을 증가시키는 정년 연장을 하는 게 옳은 거냐. 우리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그럼 정년을 올리면 제일 간단한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편한 겁니다. 왜?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정년을 올려서 더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연금이라든가 재정적 수요는 덜 받아가고, 자기네들은 60세까지만 연금보험료를 냈었는데 이제는 65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들은 덜 주고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자신들은 정책적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대가는 뭐냐? 국민들이 죽도록 더 일을 해야 된다. 늙어서까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얘기한 것처럼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를 해봤더니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와 노인들이 가는 일자리는 다르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절은 맞아요.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와 노인들이 가는 일자리가 같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는 경비라든가 미화라든가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단순 노무 쪽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인 거죠. 정규직 일자리를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정년 연장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년 연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이 연장이 되면 결국에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공무원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정년은 그대로 적용돼서 65세까지 일을 하면 적정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청년들이 바로 부장이나 차장이나 과장으로 입직을 하진 않는 거잖아요. 공무원 9급으로 가지 처음부터 4급, 3급으로 가진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자가 선호하고 양자가 실제로 일을 하는 일자리는 다른 거지만 공공부문이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 공무원 분야에서는 전체 인력 총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이 되면 정년이 연장돼서 남아있는 사람들 숫자 이상으로 입직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심하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부장 정도에서 60세가 되면 정년퇴직했는데 부장 한 명이 정년퇴직을 안 하고 65세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 신규 입직자를 한 명, 두 명을 안 뽑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이 감소되고 노인들 지금 현재로 하면 노인인 거죠.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5년 더 일을 해가지고 노인 빈곤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생긴다.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노인 연령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연금 수령 인구인 65세, 60세 정년에 65세 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65세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65세 정년에 70세 노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령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철 무임승차 뭐 여러 가지 노인복지제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70세로 상향이 돼버리면 문제는 이제 지금 60세에서 65세에 있는 분들은 갑자기 지금은 노인이었는데 갑자기 정년 연장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노인이 아닌 게 되니까 노인으로서의 모든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회사에서 정년퇴직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노인 연령만 올라가는 게 되면 정년 연장이 65세 되는 시점에서 60세에서 65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보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느냐. 과도기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걸리는 5년에 있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느냐? 재취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치열하게 정년 연장에 대한 그 찬반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접근 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럼 우리가 사회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 논의를 보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자, 중장기적 종합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원인이 아닌 결과 대응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 정년 문제에 대해서. 자, 원인이 아닌 결과 대응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청년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생산 인구만 늘어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별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청년 인구가 왜 줄어드느냐?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럼 저출산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하면 저출산이 해결되느냐?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 더 저출산이 심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인구들이 늙어가고 오래 사는 수명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죠? 고령 빈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이 됐는데 가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노인이 됐는데 가난하니까 넌 더 죽도록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원인을 해결한다는 건 뭐죠? 왜 젊어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도 자산 형성이 안 됐느냐? 노동자들, 근로자들, 자영업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30년 동안 무슨 저 거북이처럼 등짝 깔고 누워가지고 탱글탱글 놀지 않았으면, 열심히 일을 했으면 최소한의 자산을 모아서 정년 이후에 최소한의 삶을 빈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자산 형성이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사회적인 임금, 자산 형성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장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그럼 이 사람들 더 일을 시키면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행정편의적인 자기들 입장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봤을 때 이게 가장 간편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주의적인 측면. 빈곤이니까 자산 형성이 아니라 더 일을 시켜가지고 빈곤한 소득에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임금 소득을, 그러니까 근로를 통해서 보전해 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와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거는 정년이 보장되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중적인 특혜를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낮지 않은 수준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집단은 그런데 정년이 연장되면 거기에다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한 97%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경우에 97%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을 해도 안 좋은 일자리이고 상대적으로 임금도 낮고 고용보장도 안 돼 있는데 정년 연장을 했는데 그 혜택도 못 본다. 그럼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이냐? 그랬을 때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형태로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정년을 연장시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청년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고령 생산 인구로 그걸 부분적으로 대체하자, 이런 논리도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청년 생산 인구를 늘리는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출산 대책은 무슨 애 낳으면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이런 거 의미 없다. 집값 낮추고 무상교육하면 된다. 대학교까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집값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어, 목소리만 크게 높이고 정작 중요한 정책은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주거 정책은, 제가 뭐 주거 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기조는 현재의 집값을 유지한다예요.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라는 말이 집값을 떨어뜨린다가 아닌 겁니다. 올라와 있는 거를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유세라든가 사실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핀셋 규제니 뭐 이렇게 해서 고구마나 몇 가지 긁어먹는 이런 주택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된 교육으로 한국에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일종의 교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현재의 소득으로는 주거비와 교육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명확한 거죠. 주거 및 교육 정책을 젊은 층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던가, 아니면 젊은 층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어서 주거비와 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임금을 올리던가, 두 개와는 관계없는 정책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애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년을 무조건 수명이 늘어나니까 정년도 거기에 따라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개미도 아닌 거잖아요. 평생 태어나가지고 죽도록 하기 싫은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와고, 대학교에서 어거지로 공부해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그래서 취업을 간신히 해서 뭔가 나는 자유롭게 내가 번 돈으로 즐겁게 쓸 것 같은데 정년 퇴직할 때까지 죽도록 시키는 일만 하다가 정년이 되면 그나마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는 생애근로 시간을 더 늘려놓았다는 거죠. 물론 생애근로 시간을 늘려도 나는 65세 정년이지만 60세에 그만둘 거야. 60세 그만두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왜죠? 60세까지 벌었는데 상당 부분 세금으로 내고 남은 거는 연금이나 뭐 보험을 들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연금이나 보험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연금과 연동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65세까지 일을 하고 5년 동안만 버티면 지금은 65세부터는 내가 개인연금도 받고 사적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고 군인연금도 받고 사학연금도 받아서 65년부터는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어쨌든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이 나는 65세까지 일을 안 하고 60세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놀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10년 동안 먹을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왜? 연금은 70세부터 나오니까. 자, 그러면 충분한 자산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생애근로 시간을 전체 생애의 근로 기간을 늘리는 방식, 정년 연장은 우리가 생애 근로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생애 근로 기간은 65세까지 늘리더라도 전체 생애 근로 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장시간 노동 완화 정책이죠. 자,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인가요? 재작년 기준으로 연평균 근로 시간이 한국이 2000시간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1400시간이에요. 선진국 평균이 1700시간입니다. 연간. 자, 이거 무슨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인데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거를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죠. 문재인 정부도
야심차게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인데 주당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으로 52시간 이상 일을 해도 괜찮게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또 정책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죽도록 한국에서는 일개미처럼 일이나 하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본인의 희망과 생각이 있을 거면 젊어서가 아니라 늙어서라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죽도록 만들어 주려면 생애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거를 정년 연장과 더불어 고민해야 되는데, 이 생애 근로 시간에 대한 고민은 현재 정부 정책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정년 연장이고 뭐고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아마도 내년 뭐 올해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또다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년 연장은 나이든 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특혜를 받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제일 숫자도 많고 지금 사회의 주류 연령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후속 세대인 여러분들 세대죠. 젊은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결론은 내놓고 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대충 눈치 봐가지고 여론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거에 우호적일 때 정년을 65세로 딱 인상하고,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65세 연장을 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더 일할 수 있게 해줬다. 그 다음에 일을 더 하게 되니까 본인들은 연금 나가는 돈은 5년 뒤에 미뤄서 주면 되고 5년 동안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연금 재정에 건전화를 했다. 이렇게 홍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 정권이 그냥 해먹고 가면 돼요.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게 모든 것을 미루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이 되면 결국에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정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 생애 근로 시간이나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한쪽이 한쪽을 뜯어먹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은 사실은 정년 연장에 반대를 합니다. 그거 뭐냐면, 기업은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고용의 유연성.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년이 60세이긴 하지만 기업이 원하면 1년 단위로 정년 이후에도 더 고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법정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65세까지는 기업들이 맘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연령층이 고임금 집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60세에 있는 사람을 65세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60세인 노동자 한 명을 안 쓰고 청년을 2명, 3명을 쓸 수 있는데, 고임금 노동자를 더 오래 회사 내에 보유해야 되는 문제. 이게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연공급이라고 하는 임금 체계에서 고임금, 고연령이 고임금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에 기업들은 반대하고 노동자들 개인은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는 결국 뭐냐면 복지제도하고 고령 노동자들이 그 기술력이나 숙련을 죄송합니다. 숙련을 획득해서 노동시가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모르고 저 스톱을 눌러버렸네요. 정지를 눌렀어야 되는데 이거 편집을 해서 짜집기 해서 붙여야 될 것 같네요. 자, 좌우지간 해외에서는 복지제도를 통해서 고령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를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노인들이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숙련 노동력이 없이 기업에게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회사에서는 그 기술이나 숙련을 쓰지도 못하고 쓸 생각을 안 한다. 쓸모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자기가 보유한 숙련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뭐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그렇게 해야만 고령자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처럼 나이든 노인들은 전부 다 경비나 청소나 뭐 이런 공원 관리나 잡초뽑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짧은 근로 시간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노동시장을 만들고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외처럼 고령자 노동시장을 바꿔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게 전제가 돼야만 소위 말하는 정년 연장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간에 끊겨서 죄송한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년 연장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기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